내가 어렸을 때 나와 친구 AB가 겪었던 일이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여름방학이 끝나기 3일 전, 우리는 근처 공원에서 매일같이 모여서 놀고 있었다. 석양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을 때쯤 비가 슬슬 집에 가자고 말했다. 하지만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어머니와 둘이서만 살고 있었던 A는 조금만 더 놀자며 우리를 잡았다. 통금 시간이 있던 B는 내일 또 같이 놀면 된다고만 말하고 집으로 가버렸다. B의 모습이 안 보이게 되자 언제나처럼 A는 나에게 B의 흉을 보기 시작했다.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혼자 가버린 것에 대한 나름의 불만을 토로했다. 하늘이 벌써 어두워져 버린 공원에는 나와 A 둘뿐이었고 속으로 나도 빨리 집에 가지 않으면 혼날 것이라는 생각에 타이밍만 재고 있었다. 그런 나를 눈치챘는지 A는 약간 짜증을 내며 너도 가고 싶으면 가버리라고 말했다. A의 심술에 나도 짜증났지만 어쩔 수가 없으니 집에 가기 위해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 그 순간 등 뒤에서 A가 나지막이 저번에 폐가 하나를 발견했다는 말을 던졌다. 어차피 A가 집에 가지 말라고 꼬드기는 거라고 생각하고는 그냥 가려고 했지만 본인은 지금 폐가 탐험하러 갈 거라고 등 뒤에서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흥미는 있었지만 우선 부모님께 혼나기 싫었던 나는 너도 빨리 집에나 가버리라고 외치고는 집으로 향했다. 속으로는 혼자 갈 용기도 없어서 못 갈 거라고 생각했고 집에 도착해 씻고 TV를 보며 뒹굴거릴 때 전화가 왔다. 수화기를 드니 A의 어머니가 혹시 A랑 같이 있냐고 물었다. 아직도 공원에서 놀고 있을 거라고 답하니 대답하기 무섭게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A 어머님의 태도가 몹시 기분 나빴지만 A가 집에 안 갔다는 걸 알고는 약간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밤도 깊어서 잠자리 들자 하루 종일 뛰어놀았던 피로 때문인지 금방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나를 흔들어 깨우면서 물었다. A네 어머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A가 어제부터 집에 오질 않았다면서 여기 없냐고 걱정이 많네. 무슨 일 있었어? 또 A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A라도 밖에서 밤을 새운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혹시 어제 정말 혼자서 그 폐가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나 걱정이 되었다. B에게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인지 설명을 하자 B의 집에도 비슷한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우선 항상 만나는 공원에서 B와 만나기로 하고 밖으로 나갔다. 만나자마자 셋이서 항상 함께 놀던 곳을 다 돌아다녔지만 결국 A는 찾지 못했다. 일단 공원으로 돌아가서 쉬고 있었더니 공원 옆을 A의 어머님이 차를 타고 지나갔다. 우리를 발견하고는 속도를 늦춰서 천천히 지나가는데 A가 집에 오지 않았던 게 우리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 마냥 충혈된 눈으로 째려보면서 서서히 지나갔다. 차 안에 있었기 때문에 들리진 않았지만 무언가 중얼거리는 것 같았다. 무섭다는 B의 말에 나도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어제 내가 집에 간 다음에 A가 너한테 뭐라고 말한 거 없었어? B의 질문과 동시에 나는 손뼉을 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때까지 폐가 이야기를 씻은 듯 잊고 있었던 것이다. 어제 A가 말한 것을 B에게 말하자 설마 그 폐가를 말하는 거냐고 되물었고 B가 위치를 알 것 같다기에 가기 싫다는 B를 끌고는 반강제로 걸음을 옮겼다. 실은 기색을 하면서도 앞장선 B를 뒤따라서 자전거로 약 1시간 정도를 달렸을 때 도로도 더 이상 포장되어 있지 않았고 흙먼지가 일어나는 비포장길로 바뀌었다. 이 앞에 있는 마을인데? 비포장길이 오른쪽으로 꺾이는 곳에 멈춰서 B가 말했다. 우거진 숲에 가려서 주의를 해서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마을이 눈에 띄었다. 야, 여기 혹시 그 땡땡 마을 아니야? B가 오기 싫어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여기는 어른들이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던 마을이었는데 작은 마을이라고 듣기만 했었지 실제로 와본 것은 처음이었다. 마을의 가옥은 반 이상 꺼져가는 허름한 집이었고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누더기로밖에 보이지 않는 옷을 걸치고 있었다. 몇 명의 노인들이 우리를 발견하고는 멈춰서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 눈동자에 비친 거친 징후가 여기까지 전해져 올 정도로 강한 시선이었다. 잘 보면 마을 입구에 일본의 국기가 아닌 작고 너덜너덜해진 깃발 하나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B, 그 폐가라는 게 이 안에 있는 거야?
아니, 이 마을 근처에 산 중턱쯤에 있어. 거기까지 가려면 이 마을 안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거야? 난 제발 아니기를 바라면서 물었다. 50m쯤 떨어진 곳에서 몇 명의 주민들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릴 만큼 무서웠지만 친구 걱정이 더 컸다. 우리는 이를 악물고 수상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있는 듯 없는 듯 자전거를 몰았다. 될 수 있는 한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하면서 조금이 지나가자 몇 명의 노인들이 땅바닥에 누워 있었다. 자전거를 탄 우리를 발견하고서는 천천히 상반신을 일으키더니 역시 우리를 빤히 쳐다보기 시작했다.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밖에 방법이 없었고 마을을 벗어날 때쯤 비의 자전거가 갑자기 멈추었다. 비는 굴러떨어지는 듯이 자전거에서 내려 길가 쪽으로 달려갔다. 야, 왜 그래? 뭐 하는 거야? 갑작스러운 비의 행동에 놀라서 묻자 비는 웅크린 채로 길가에 토악질을 하기 시작했다. 괜찮아?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등을 문질러주며 말을 걸자 비는 눈으로 어느 지점을 가리켰다. 그곳을 보자 머리가 잘려나간 닭 수십 마리가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고 그 밑에는 피로 웅덩이가 생겨 있었다. 물론 그걸 보고는 나도 메스꺼움을 견디지 못하고 토해버렸다. 우리는 정신없이 그곳에서부터 산까지 단숨에 도망쳤고 숨 좀 고르기 위해 산의 입구보다 약간 위쪽에 숲이 우거진 나무 그늘에 숨어 앉았다. 야, 그 폐가가 이 산에 있다고 해도 과연 A 혼자서 이런 데 올 수 있을까? 야, 너 진짜 몰라서 묻는 거야? 비가 갑자기 정색하고 물었다. 내가 뭘 모르냐고 되묻는 순간 몇 명의 노인들이 마을 쪽에서 산 입구로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우린 우거진 숲을 속에 몸을 쑤셔넣고는 눈만 빼꼼 내밀고 정황을 살폈다. 커다랗고 낡은 자루 하나를 노인 여러 명이서 들고 산을 올라가고 있었다. 노인들은 피식피식 웃으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기분 나쁜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야, 저 사람들 폐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할 수 없이 무서움을 참고 노인들 뒤를 약간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조금 걸어가자 정말로 눈앞에 폐가가 나왔다. 아까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 삐, 너는 여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아, 너랑은 6학년 되고 나서부터 친하게 지냈잖아. 나랑 A는 3학년 때부터 친했거든. 여기도 그때 와본 곳이야. 어릴 때부터 별짓을 다 하고 다녔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폐가 쪽으로 눈을 돌리자 노인들이 곧 무너질 듯한 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B와 나도 발소리를 죽이면서 폐가의 뒤쪽으로 돌아갔다. 그러자 안쪽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일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많은 남자들이 화를 내고 있는 듯한 목소리였다. B가 여기 창문이 있다고 속삭였고 창문으로 다가가자 그 너머 안쪽이 어렴풋이 보였다. 아까 봤던 노인들이 있고 방 중앙을 향해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면서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었는데 방 가운데까지는 보이지 않았다. 내가 방 한가운데가 보이는 곳 좀 찾아보고 올 테니까 너 여기서 기다려봐. 그리고 B는 몸을 숙인 채로 폐가의 다른 창문을 찾으러 갔다. 폐가 속에서 들려오는 노인들의 알 수 없는 말로 떠드는 목소리가 커질 때마다 내 심장도 터질 것만 같았다. 한참이 지나고 갑자기 B의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렸다. 폐가 속의 사람들은 한순간 조용해졌지만 못 들었는지 금세 다시 와글와글 떠들기 시작했다. 나는 B의 목소리가 들렸던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고 곧 B가 보였다. B는 앉은 채로 부들부들 떨면서 울고 있었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B, 무슨 일이야? 괜찮아? B는 미친듯이 고개를 저으면서 애써 목소리를 죽이고 울고 있었다. 떨고 있는 B의 어깨를 토닥여주면서 조심스럽게 폐가 속을 보았다. 아까와 같은 크기 정도의 창문이 있었고 안을 보자 노인들은 무엇인가를 에워싼 듯이 앉아 있었고 이들은 그 방의 중앙을 보고 떠들고 있었다. 껄껄껄 웃는 사람도 있고 화난 듯이 고성을 지르는 사람도 있었다. 묘한 광경에 소름이 돋았다. 남자들의 시선의 끝에는 동그랗게 둘러싸인 목책이 있었고 그 안쪽에는 깃털 같은 것이 날아오르고 있었다.
목체가 보이지 않아서 옆에 있던 상자를 딛고 올라가서 봤더니 끔찍한 모습의 A가 보였다. 옷은 벗겨지고 얼굴에는 맞은 듯한 상처가 보였다. 앉은 채로 양손과 양발이 묶여 있었는데 아주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인 채로 손과 발을 나무 쐐기로 바닥에 박아 놓았다. A의 바로 옆에는 닭처럼 생긴 새가 한 마리가 있었지만 닭보다는 몇 배나 커서 닭으로 보이진 않았다. 그 새가 난동을 피우면서 깃털이 날리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새의 다리에 작은 칼날은 묶어두었고 A의 배에서 옆구리까지 커다랗게 베인 상처가 있었다. A가 경련하는 박자에 맞춰 피가 옆으로 튀고 있었다. 엄청난 광경을 보고 공포감이 휩싸여 B와 같은 자세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겨우 정신을 차린 B가 내 손을 잡아당기면서 말했다. 도망치자. 후들거리는 다리로 겨우 몸을 일으켜 세우고는 그곳에서 도망쳐왔다. 자전거를 숨겨놓은 곳까지 돌아와서 조금이라도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려고 우리는 있는 힘껏 페달을 밟았다. 도중에 그 마을을 통과했지만 모두가 폐가에 가 있는지 어둑어둑해진 시간에 마을은 텅 비어 있었다. 집까지는 아무리 빨리 가도 1시간은 좋게 걸리지만 시골이라서 파출소 같은 곳도 없고 아무리 멀어도 우리는 집까지 가야만 했다. 입에서 단내가 넘어올 만큼 자전거를 몰아서 집까지 온 우리는 보았던 것을 엉엉 울면서 부모님께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듣던 어머니는 뭐라는지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오열하면서 우리를 때리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 조금 있으니 경찰차 몇 대가 집으로 왔는데 그중 한 대에는 A의 어머님이 타고 있었다. 아버지가 경찰차에 올라타고 출발하는 순간 A 어머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증오로 가득 찬 무시무시한 눈으로 나를 째려보고 있었다. B를 아버지와 함께 집까지 바래다주고 돌아오자 친척들과 할머니까지 집으로 와서 나를 혼내기 시작했다. 두어 시간이나 쓴소리를 듣고 마루에서 혼자 의기소침해 있는 내 옆에 경찰서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와서 앉았다. 너는 아직 애라서 어려운 이야기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봐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오늘 너희들이 갔던 곳은 일본이지만 일본이 아닌 곳이다. 도로도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전봇대도 하나도 없었지. 사는 꼴도 봐서 알 테지만 사는 집도 입는 옷도 정상적인 게 하나라도 있더냐. 저런 식으로 몇 대씩이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거기서 우리랑은 전혀 다른 문화와 풍습이 있는 거야.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은 것이고. 잠시 숨을 돌리고 아버지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헌데 우리는 언제라도 그들을 이쪽으로 맞아낼 준비를 하고 있지. 애들은 학교에 다닐 수도 있고 어른들에겐 일을 시켜줄 수도 있어. 실은 예전부터 저 마을에서 나와 이쪽에서 우리와 똑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 네 친구 A와 그의 어머니도 그렇단다. 아직 니들이 학교도 들어가지 않았을 적에 A를 데리고 A 어머님께서 이쪽으로 나왔지. 놀란 표정으로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아버지는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그 마을 쪽에서는 이쪽으로 나온 사람들을 배신자라며 베베 꼬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 A는 어릴 적부터 놀았던 곳이라서 이쪽으로 나온 후에도 자주 그곳에 놀러갔던 모양이지만 그의 어머니와 마을을 떠났을 때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찍혀 있었던 것 같다. 나는 거의 이해를 못했지만 이야기를 끊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알아들은 척을 하면서 듣고 있었다. A 어머니는 이번에 A가 저런 일을 겪게 된 것이 너희들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너희들이 놀아주지도 않고 A를 따돌리는 바람에 A가 그곳까지 가버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야. 역시 우리와는 뭔가 생각이 다르다고나 할까, 피해망상이라고 할까. 어쨌든 그것은 너희들이 걱정할 일은 아닌 듯 싶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애들끼리 또 그 마을 근처에 갔다가는 용서 않는다. 그리고는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 주무셨다. 나도 방으로 돌아가서 이불 속에 누워서 아버지께 들은 말을 정리해보려고 했지만 몸과 마음이 피곤함의 한계를 넘었는지 눕자마자 잠이 들어버렸다. 다음날 B와 항상 만나던 공원에서 만났다. A는 구조되었고 목숨은 건졌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그 전날에 있었던 일이나 A에 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놀았고 석양의 물들음과 동시에 여름방학이 끝났다. 계약을 하고 우리는 A가 전학을 간 사실을 알았다. 어디로 전학을 갔는지 어떤 선생님에게 물어도 가정사가 있어서 전학을 간 것이기 때문에 가르쳐줄 수 없다고만 말했다.
그리고 어느새 10년이 지났고 어른이 된 우리는 10년 전 그 마을에 가봤다.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가 봤던 그 마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큰 고속도로가 되어 있었다. 폐가가 있던 산에는 그 고속터널에 터널이 뚫려서 자동차가 내는 바람 소리만이 귀를 자극했다. 그 마을의 주민들은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그날 우리가 봤던 그 증오에 찬 눈빛 그대로 어딘가에서 이쪽을 노려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이야기는 오래전에 대학가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인공이 실제 체험했다고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대학가 근처에 하숙집이 조금씩 줄고 대규모의 원룸들이 들어서던 시기였죠. 요즘은 폰에 번지수가 뜨지만 그 당시에는 배달을 많이 하는 중국집 한쪽 벽면에 배달이 가능한 동네의 지도가 커다랗게 붙어있고 단골이라든가 중요한 건물들은 직접 펜으로 메모를 해놓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하루였는데 이제 일을 마치고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하는 시간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알바생이던 주인공은 배달 전화가 아니길 바랬지만 불행하게도 배달 전화였고 게다가 당시로서는 적은 금액이 아닌 3만원이 넘는 주문이었죠. 어쩔 수 없이 배달을 해주기로 하고 주소를 물어보는데 나름 배달을 많이 했던지라 듣기만 해도 얼추 위치를 아는데 난생 처음 듣는 주소였습니다. 이상해서 다시 한번 주소를 물어보고 지도를 보는데 한 번도 배달을 가지 않은 곳인데 원룸 건물이라고 나와 있었죠. 지도를 살펴보니 동네 제일 후미진 구석 언덕 쪽인데 그런 곳에 원룸 건물이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주소지는 분명 그곳을 가리켰습니다. 이상한 생각에 대강 위치를 한 번 더 물어보고 그 위치가 확실하다고 해서 배달을 준비해서 알려준 곳으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게 되었습니다. 언덕을 따라가니 가로등 하나도 없고 끝까지 가는 와중에도 분명 처음 와보는 곳이었죠. 도착하면 뭐라도 있겠지 싶어 열심히 달리는데 시간은 벌써 10시를 넘겼고 불빛 하나 없고 인적이 드문 곳이라 어쩐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원룸이 있다고 한들 과연 사람이 살까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원룸 건물은 보이지 않았고 전화라도 걸어볼까 생각하는 순간 거짓말처럼 눈앞에 낡고 허름한 원룸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저녁에 봐도 건물이 너무 낡아 보이는 데다가 이상하게 불이 켜진 방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무섭다는 생각이 드니 곧바로 주문을 한 곳에 전화를 걸었고 대체 여기 사람이 있는 것이 맞냐 장난 전화하는 거 아니냐고 물으니 본인이 건물주이고 101호로 오면 된다고 대답하길래 순간 뜨끔했습니다. 뭔가 기분 나쁜 목소리였지만 일단 후딱 배달하고 돌아가자는 생각으로 101호 앞으로 갔고 도착해서 배를 누르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손을 쓱 내미는데 방 안이 어찌나 어두운지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희미한 불빛만 새어나오고 있었죠. 섬뜩한 느낌에 음식을 주고는 돈만 받아서 그대로 뒤로 돌아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리고 가게로 돌아와 청소를 모두 마치고 일일 정산을 하는데 수금한 돈이 모자르는 겁니다. 그것도 3만원이 넘는 거금이 사라져서 안절부절 못하고 어디에서 잘못됐나 주문 전표를 몇 번이나 맞춰보는데 모자라는 금액은 마지막 배달을 갔던 그곳의 주문 금액과 일치했죠. 혹시나 오는 도중에 너무 급하게 와서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중국집 사장님께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장님은 그 원룸에 배달을 갔었다고 하니까 이상하다는 듯 주인공을 쳐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시니 다시 찾으러 다녀오겠다고 말했으나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굳이 찾으러 갈 필요가 없다고 그냥 퇴근하라고 하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단돈 10,000원에도 벌벌 떠는 구두쇠 사장님인데 이날따라 계속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3만원이 넘는 돈인데도 절대로 찾지 말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사장님이 따로 불러서 앞으로 그 원룸에서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핑계를 대고 절대로 배달을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유를 물으니 그 원룸이 원래 있던 곳은 맞으나 몇 년 전에 불이 나서 새들어 살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는 겁니다. 리모델링하고 다시 방을 내놓았지만 소문도 안 좋았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죄다 귀신 때문에 도망쳤다는 거죠. 이 때문에 건물 주인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목을 매달고 죽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흉가로 방치되고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이 없다고 말입니다. 또 배달을 다녀왔다고 하니 혹시나 싶어 사장님이 낮에 그곳을 다녀오셨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폐허로 있었고 배기로 문을 열자 문 앞에 포장도 안 뜯은 배달 음식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믿을 수 없었기에 그날 전화를 걸었던 번호로 전화했지만 없는 번호로 나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며칠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배달을 갈 때마다 섬뜩했지만 더 이상 그곳에서 주문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세 잊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저녁 9시가 넘어가자 가게로 전화가 걸려왔죠. 수화기를 든 주인공은 인사를 건넨 뒤 전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있다가 사장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번에 그 원룸에서 걸려온 전화인데요. 지금 이쪽으로 식사하러 온다는데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사실 실화라기보다는 어렸을 때 자주 접했던 괴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전화가 와서 이곳으로 온다고 했을 때 MSG가 첨가된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실제로 배달하시는 분들의 섬뜩한 경험담들은 지금도 여전히 전해집니다. 배달을 갔는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나오지 않았고 옆집에서 쓱 나와서 거기 사람 안 산다고 하는 일들이 많죠. 매번 시켰던 단골집에서 이번에도 시켜서 갔더니 이미 몇 달 전에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죽어서도 배달을 시키는 걸 보면은 역시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인가 싶네요. 안녕하세요. 벌써 10년도 훌쩍 지난 그날의 일을 제보해봅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도 힘들었고 지금껏 그때의 트라우마를 잊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내 인생을 찾기도 하고 죽도록 원망도 해봤지만 결국 달라지는 건 없더군요. 그나마 위안을 찾는 건 누군가에게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알리고 그 누군가는 이야기를 통해 저 같은 일은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돈을 벌어야 했던 형편이라 최대한 빠르게 일을 시작해야 했고 운 좋게 작지만 나름 탄탄한 회사에서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었죠. 제가 다니던 회사는 대기업들의 하청 업무를 하던 곳이었고 일주일에도 몇 번이나 거래처를 방문해 접대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사실 영업 아닌 영업이었지만 여자로서 처음 이 일을 했을 때는 그리 쉽진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나름 거래 관계가 돈독하고 오래 유지되었기 때문에 영업이라기보다 관계를 유지하는 활동이 대부분이라 그리 어렵지는 않았죠. 나이 많은 남자분들께 접대를 해야 하거나 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 측도 나이 싼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저녁을 먹으며 나름 친해지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선배를 따라 처음 미팅을 하게 되는 거래처를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선배는 이미 오랜 시간 관계를 갖던 곳이라 그리 큰 부담은 갖지 말라고 하셨고 저 또한 나름 몇 번 해본 일이라고 부담되지도 않았죠. 그렇게 저녁 자리에 나가 명함을 주고받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부터 회사 이야기, 업무 이야기를 하며 꽤나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쪽수로 맞춰서 2명이 나갔고 그쪽도 2명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선배와 상대 측 한 분은 담배를 태우겠다며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조금 어색하기도 했지만 의뢰 입장이라 남은 한 분에게 휴가 계획이나 물어보며 두 분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자분이 저에게 먼저 이것저것 물어보시더군요. 연애는 하냐, 올해 나이가 몇 살이냐, 어디 살고 있냐 등등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였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하나하나 일러줬습니다. 거래처의 과장님이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업무상의 미팅이었으니 아무 생각이 없었나 봅니다. 그렇게 두 분이 돌아오며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가 바뀌었고 그날 저녁 자리는 그리 늦지 않게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그 과장님에게 카톡이 하나 오더군요. 그날 들어가고 나서 인사를 못 드렸다로 시작해서 앞으로 자주 보면서 잘해보자고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상투적이고 형식적이었기에 저도 알겠다, 주말 잘 보내시라 등등 형식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그렇게 회사 생활을 2년 가까이 하는 동안 몇 번 식사 자리를 가질 수 있었고 그때마다 특이한 상황 없이 일적으로만 만났으며 둘이서만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개인적인 욕심도 생기고 이대로 있다가는 제가 해보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시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동네에 있는 작은 점포를 임대해서 그토록 하고 싶었던 카페를 하나 차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회사를 그만둔 것을 후회하지도 않았고 나중에는 베이커리까지 하게 되면서 점심부터 늦은 밤까지 일을 하는 날이 잦게 되었죠.
당시 남자친구도 여러모로 도와줬는데 둘이 했음에도 나름 부침이 많았고 점점 몸이 안 좋아지는 걸 느끼게 될 지경까지 왔습니다. 결국 사람 사는 건 체력이 밑바탕 되어야 한다는 말을 절실히 느꼈는데 동네에 있던 작은 터널 사이에 두고 있는 조깅 트랙이 떠올랐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일과를 마치고 꾸역꾸역 몸을 움직여 조깅을 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20분도 뛰기 힘들었는데 나름 재미가 붙어서 그런지 노래를 들으면서 조깅을 하며 하루를 마치는 게 작지만 행복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거의 밤 11시가 다 되어 집으로 들어가기 전 조깅을 했죠. 이 시간에 사람이 없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게 조용하지도 않습니다. 자전거나 조깅하는 분들이 꽤나 있어서 외롭지도 않고요. 그렇게 노래를 들으며 30분 정도 뛰다가 잠시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바라본 반대편 벤치에도 조깅을 하던 사람이 앉더군요. 워낙 익숙한 상황이라 아무 생각 없이 재생 목록을 바꾸고 다시 뛰려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무심결에 다시 바라본 반대편에는 여전히 그 사람이 앉아 있었고요. 조금 이상했던 건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후드 집업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마스크를 끼는 게 당연하고 익숙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마스크는 연예인들이나 쓴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게다가 한여름 저녁에 긴팔에 후드 집업을 눌러 쓰고 있다는 건 더욱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봤자 신기하다는 생각만 할 뿐 그리 신경 쓰지도 않고 다시 노래를 틀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뛰고 있는데 땀 때문에 이어폰 한쪽이 빠졌고 옷에 땀을 닦을 생각으로 잠시 멈췄는데 뭔가 알 수 없는 괴리감이 들더군요.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을 때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지 싶어 다시 앞을 보려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함과 동시에 한쪽에 시선이 꽂혔습니다. 조깅 트랙 사이사이에 가로등이 있었는데 그 뒤에 뭔가 검은 게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첫 3초 정도는 저게 사람인지도 몰랐고 사람일 거라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가로등 뒤에서 얼굴만 빼꼼 내밀고 저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챘죠. 너무 당황해서 그대로 고개를 돌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뛰었습니다. 속으로는 너무 놀라서 일정하게 유지하던 호흡도 다 망가지고 언제 뒤로 돌아서 저게 아직도 있는지 확인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그리고 거의 1km 정도를 뛰었을 때 뒤를 돌아봤을 때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까 그 남자가 제 바로 오른쪽에서 뛰고 있는 겁니다. 페이스메이커처럼 옆에 딱 붙어서 뛰고 있는데 제가 놀라서 그 자리에 멈추니 그 사람도 그대로 멈추더군요.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뿐이죠.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후드를 벗고 마스크를 내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거래처 과장님인 겁니다. 공포에 휩싸였던 저는 순간적으로 웃으면서 너무 반갑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과장님 또한 웃으면서 제 이름을 불렀고 뭔가 저인 것 같아서 쫓아왔다고 밤마다 여기서 조깅하는 거냐고 너무나도 반갑다고 하시더군요. 잠깐 옆에 벤치에 앉아서 이런 우연이 있냐고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선배통에서 제가 그만뒀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고 사업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잘 살고 있는 거냐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시답지 않은 말 좀 하다가 이제 슬슬 집으로 들어갈 거라고 대충 정리하는 멘트를 하는데 대뜸 묻는 겁니다. 만나고 있다는 남자친구랑은 잘 만나고 있냐고 말이죠. 갑작스런 이상한 질문에 엉겁결에 맞다고 잘 만나고 있다고 대답했죠. 그리고 대충 상황을 정리한 다음 다시 뛰어서 제가 항상 마지막으로 찍는 다리 밑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조깅하는 곳은 저희 동네 근처이고 제가 사는 곳은 경기도 용인입니다. 근데 분명 과장님은 하남에 살고 있다고 말했고 순간 그 말이 떠올랐죠. 하남에 사는 사람이 왜 이 시간에 용인에 있는 탄천에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애까지 있는 사람이 남자친구랑 잘 만나냐는 질문을 묻는 게 이상했죠. 항상 미팅할 때마다 남자친구 이야기를 물어봤던 게 떠올라서 반가웠던 게 점점 무섭고 소름 끼치는 감정으로 변하더군요. 일단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리 위로 올라와 횡단보도 앞에 섰고 주변을 보는 척 제가 왔던 길을 뒤돌아보는데 다행히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제가 너무 억측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합리화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가 흘렀을 때 가게에서 손님이 나가는 길에 인사를 하는데 유리 너머로 가게 앞에 그 과장님이 서 있는 걸 발견했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만히 웃으며 저를 보고 있으니 오싹한 마음이 드는데 별 수 없이 가게 밖으로 나가서 인사를 건넸죠. 근데 굉장히 심각한 얼굴을 하고는 잠시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건물 옆쪽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대체 왜 이러나 싶으면서도 이왕 이렇게 된 거 만약 고백이라도 하는 거라면 확실히 선을 긋자고 생각했습니다. 역시나 본인이 저를 마음에 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를 만나도 되니 일주일에 몇 번만 만나줄 수 있겠냐고 묻더군요. 결혼도 하셨고 자녀도 있는 분이 왜 이러시냐고 따지고 전혀 그런 취미 없으니까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하는데 또 뇌리를 스치는 게 있었습니다. 분명 저는 퇴사할 때도 사업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을 뿐 회사 사람들은 제가 카페를 하는지도 모를 뿐더러 사업장이 여기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기서 일하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했을 때 과장님은 회사 사람들에게 들었다고 했지만 애초에 말이 되지 않았죠. 너무 무서운 나머지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고는 가게로 들어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자친구도 회사를 다니고 있던지라 당장 올 수가 없으니 대신 경찰에 신고해줬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과장님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루에도 몇 번이고 고민했습니다. 그 회사에 전화를 걸어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릴까 말까 고민했지만 집에 있는 애나 부인은 무슨 죄냐는 생각에 섣불리 말하지도 못했죠. 이미 무서운 경험은 충분했지만 이날을 기점으로 공포가 극에 달았습니다. 재료 사러 밖으로 나오면 멀찌감치 그 사람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가만히 서서는 저를 보고 있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장소도 정해진 게 아니라 제가 있는 곳에서 주변을 둘러보면 항상 어딘가에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있으면 맞은편에 있었던 적도 있고 마트에서 나오면 주차장에 가만히 서서 보고 있던 적도 있습니다. 이쯤 되니까 도저히 무서워서 거래처였던 곳에 전화를 걸어 그간 있었던 일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사람도 퇴사한 지가 오래라 당장 회사에서도 뭘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경찰에도 신고를 몇 번이고 했습니다. 언젠가 가게 맞은편 멀찍이 서 있길래 직접 나가서 소리도 질러보고 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몇 번이고 윽박도 질러봤지만 그때마다 기분 나쁜 웃음만 짓더군요. 남자친구가 찾아가면 전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빠르게 도망가고 남자친구가 휴가를 내고 가게 근처에서 잠복한 적도 숱하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거의 2달을 시달렸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도 남자친구가 차를 가져와 데려다 줬고 그때마다 몇 번이고 동네를 돌고 돌아 집에 들어갔습니다. 가게까지 아는 이상 제가 사는 곳도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도 했고 심지어 주말에 배달을 시켜 먹을 때도 신경이 곤두설 정도로 피폐해지더군요. 당연하게도 경찰에 자세히 이야기도 해보고 심지어 법률 상담도 받아봤는데 분명 제 상황은 이해하지만 당시에는 법적으로 뭔가를 할 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스토킹이 돈 안 내고 밥 먹는 죄 정도로 경범죄에 해당한다는 말이 청천벽력 같았던 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다가 남자친구가 잡았을 때도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근처 돌아다니고 있었을 뿐이라며 본인이 칠 거면 치던가 신고를 할 거면 하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결국 남자친구랑 길고 긴 상의 끝에 가게를 내놓았고 마음도 추스릴 겸 제주도에서 한 달 살이를 했습니다. 명목상 한 달 살이었지만 같이 살고 있던 부모님께서 다른 집을 알아보시고 이사를 끝내실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이유였죠. 한평생 살았던 동네를 떠나 지금은 인천에서 당시 남자친구와 결혼해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꿈을 꾸면 가끔 그 사람이 쫓아오는 꿈을 꿉니다. 그간 정신과 상담도 많이 받았고 치료 명목으로 별걸 다 해봤지만 기억이 쉽게 지워지지는 않더군요. 처음에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무서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처한 현실에서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지금도 가끔 밖에 나갈 때면 주위를 둘러보는 습관이 있는데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언젠가 제 시야에 나타나지 않을까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똑같은 사람이 있고 죽어라 쫓아다닌다면 제정신으로 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까지 악마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나 싶네요.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게 이 정도로 사람을 악하게 만들 수 있나 싶으면서도 회사까지 그만두고 찾아와서 스토킹을 하니까 공포스럽기도 합니다. 만약 언젠가 또다시 마주하게 된다면 당연히 트라우마가 떠오르시겠지만 이 악물고 그 집 찾아가서 모든 걸 공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스토킹 관련 법도 세져서 그때보다는 할 수 있는 게 더 많을 테니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역시나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을 또 한 번 느끼네요. 일본의 어느 스님이 대학생이었을 때 겪은 실화입니다. 당시 스님은 사이타마에 있는 대학교 불교학과에 재학 중이었고 아버지께서도 승려였지만 차남이었기 때문에 절을 물려받는 건 불가했죠. 이 때문에 직접 대학에 들어가 불교학과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에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공부도 하면서 스님으로서 수행하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나도 힘들었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불경을 외우고 물을 맞고 학교를 가고 하는 일과에 슬슬 지치더랍니다. 그럴 때마다 기숙사 근처를 산책했는데 불교학과 학생들을 위한 곳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오락시설은 전혀 없었고 그나마 4km 정도 떨어진 곳에 펫샵이 있었답니다. 갈 곳도 놀 곳도 없었기 때문에 친구와 4km를 가서 펫샵에서 노는 게 유일한 낙이었답니다. 그날도 펫샵에 가서 대형견이랑 뛰어놀고 사진도 찍고 하며 놀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 아저씨가 뛰어나오더니 누구 마음대로 사진을 찍냐고 역정을 냈죠. 죄송하다고 말할 틈도 없이 화를 내니까 당황해 있는데 대뜸 사람은 안 찍는 거 맞냐고 무섭게 다그치더랍니다. 당연히 걔만 찍었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괜찮다며 봐주더래요.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연신 죄송하다고만 말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인 아저씨의 태도가 돌변해서는 어디 출신이냐고 곱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교토 출신이라고 대답하니까 본인도 고향이 교토라고 반가워하더랬죠. 그러면서 얘기나 좀 하자며 펫샵 옆에 있는 작은 집으로 안내하더니 본인의 이야기를 일장연설 늘어놓더랍니다. 자신이 예전에 파친코를 운영했다는 둥 별의별 이야기를 다 꺼내는데 고향 사람을 만나서 반갑다고 자기와 친구가 되어달라고까지 하더랍니다. 심지어 스님이 근처 대학에서 불교를 배우고 있다는 학생인 걸 듣고는 펫샵에서 일 좀 도와주는 아르바이트를 제안했죠. 일주일에 2번 정도 15분씩 강아지들과 산책을 시켜주고 본인과 대화를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이 일만 해주면 달에 한국 돈으로 150만원 정도를 주겠다고 했는데 별 대단한 일도 아닌데 이 정도 금액을 받는 거니 그 자리에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스님을 말렸는데 일단은 기숙사로 돌아가 사감에게 허락을 받게 되면 결정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주인 아저씨는 알겠다고 말하며 캔커피 몇 개를 내어오더니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마시라고 친절히 베풀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는 음료를 거절했지만 스님은 하나를 골라서 기숙사로 돌아왔죠. 기숙사에 돌아와 알바를 하겠다고 말하니 선생님은 당연히 안 된다고 말했고 스님이 될 사람이 무력을 못 버려서 어떻게 하냐고 당장 거절하라고 혼을 냈습니다. 결국 다시 펫샵으로 가서 아저씨의 제안을 거절하라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아저씨는 거절해도 괜찮다고 하며 또 캔커피 몇 개를 내어주더랍니다. 몇 개를 가져와서는 원하는 걸 골라서 마시라고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중 하나를 골라서 마시고 기숙사로 돌아왔죠. 이후에는 점점 바빠져서 펫샵에 갈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스님이 도쿄로 가게 되어 작별 인사라도 할 겸 펫샵을 찾았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엄청 아쉬워하면서 마지막이라며 또 캔커피 여러 개를 가져오더래요. 스님은 또다시 하나를 골라서 그 자리에서 마셨는데 아저씨가 그 모습을 보면서 스님에게 묻더랍니다. 수행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신이나 부처가 있냐고 말이죠. 그래서 스님이 본인은 신이 있다고 믿고 있고 이 때문에 수행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또다시 캔커피를 보고는 또 하나 골라서 마시라고 제안하더랍니다. 너무 많이 마신 탓에 괜찮다고 거절하고는 그대로 기숙사로 돌아왔는데 이게 스님과 아저씨의 마지막 만남이 되고 더 이상 만날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도쿄에서 살고 있던 스님에게 기숙사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 펫샵을 운영하던 아저씨가 당대 일본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살인마였다는 거죠. 주인 아저씨가 소위 사이타마 애견가 연쇄살인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겁니다. 더 끔찍한 건 그의 살인 철학 중 하나가 욕심이 많은 사람만 골라서 죽인다는 거였습니다. 전화를 받는 내내 너무 무섭고 소름이 돋았는데 더 무섭고 끔찍한 건 나중에 살인마의 인터뷰 기사 때문이었죠. 수감되어 있던 살인마를 취재해 인터뷰 기사가 나왔는데 살인마가 기자에게 본인은 신이나 부처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물으니 옛날에 펫샵을 하고 있을 때 가게에 수도승 하나가 찾아왔고
커피를 내어줬는데 4개 중 3개의 독을 탔고 1개는 독이 없는 걸로 줬다는 거죠. 근데 그 수도승은 3번을 줬는데 단 한 번도 독이 있는 커피를 고르지 않았다고 답합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하나 더 먹으라고 제안까지 했는데 그걸 거절하는 걸 보고는 정말로 신이 있다고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가 모시는 신이 그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가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이 범인이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범인과 만난 후 행방불명이 된 사람이 3사람이 더 있었는데 이 또한 범인이 죽였을 거라는 강한 심증이 남아있기도 하죠. 심지어 그가 지인에게 본인이 30명을 죽였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있기도 한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슴고기를 구했다고 나눠주는 일이 많았다고 하고요. 하지만 애초에 범인은 사냥 같은 걸 하지도 않았던 사람이라 이게 사슴고기가 아니라 사람고기였을 거라는 추측도 많습니다. 살은 작게 잘라 강에 버리고 뼈는 태워 산에 뿌렸다는 건데 결국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서 4명을 죽였다는 입증만 가지고 판결을 받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운 열대어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된 사건인데 꽤나 섬뜩해서 시간 되시면 한 번씩 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10여 년 전의 일이다. 지금은 대전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 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부산에서 나왔다. 부산 사는 사람들은 알 테지만 부산이라고 다 바닷가가 아니다. 오히려 언덕이나 산이 많은데 내가 다니던 중학교도 언덕 위에 있는 등교가 몹시 빡센 그런 곳으로 기억한다. 1학년 때 우리 반에는 전교에서 유명한 왕따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다. 말이 왕따지 사실 아무도 그 애를 괴롭히진 않았다. 아니 말조차 걸지 않았으니 왕따가 맞는 것 같긴 하다. 키가 작아서 초등학생처럼 보인 그 아이는 마른 편인데다가 피부도 하얗고 눈이 커서 예뻤다. 들리는 말로는 부모님은 계시지 않고 친할머니와 남동생 이렇게 셋이서 산다고 했지만 그게 그 아이가 왕따 당하는 이유는 아니었다. 본명을 쓸 순 없으니 그 아이를 나리라고 가명으로 부를까 한다. 여하튼 나리가 왕따를 당하는 이유는 그 애가 소녀가장이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 애와 같은 초등학교로 나온 애들의 입소문을 통해 1학년 학기 초부터 삽시간에 전 학년에 다 퍼진 소문은 나리가 귀신을 본다는 거였다. 실제로 나리랑 친구인 애도 없었고 대화를 나누던 애들도 없었기에 나리에게 진짜 귀신을 보냐고 물어본 애는 적었다. 다만 그런 소문이 도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나리와 같이 사는 친할머니가 학교 근처에서 알아주는 무당이었다는 데 있었다. 그 동네 뒷산에는 절이 있었다. 깊은 산속 암자 같은 곳은 아니고 사설 유치원까지 있는 곳이었는데 그 절의 주인이 그 할머니라는 소문이었다. 그러한 소문 때문인지 나리는 다른 애들과 같이 지내지 않았다. 쉬는 시간에도 혼자 있었고 점심시간에는 도서관에서 책만 읽다가 수업 시작 전에 들어왔다. 그걸 내가 아는 이유는 내가 독서 감상부라 도서관에 가끔 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나는 아주 가끔 나리에게 말을 걸 수 있는 기회 같은 게 생기기도 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 반에서 나리랑 대화하는 애는 나 하나 정도라는 이야기가 생겼다. 내가 나눈 대화는 책 반납 날짜라든지 아직 다음 권이 나오지 않은 책의 발간에 대한 것뿐이었는데 이상하게 반에서는 나리랑 내가 친구라는 식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6월의 어느 날 점심시간에 우리 반에 고학생 누나 셋이 찾아왔다. 사실 중학교만 되더라도 선배에게 잘못 지키면 호되게 당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교실 안은 갑자기 온 선배들로 분위기가 싸해졌다. 그러거나 말거나 추위에 떠는 고양이 마냥 서로 붙어서 다가온 누나들이 교실을 두리번거리다가 창가에 앉은 애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너희 반에 나리라는 애는 누구니? 독서실에 가고 없다고 하자 선배들은 난감해하는 표정이었다. 그중 가운데 있는 창백한 얼굴의 마른 선배는 금방 눈물이라도 흘릴 것 같은 분위기라 다들 의아하게 생각했다. 혹시 선배가 나리에게 해코지 하려는 건 아닌가 싶어서 긴장하는 것도 있었다. 아, 얘가 나리랑 친해요. 같은 반에서 대화도 별로 안 해봤던 여자애가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친한 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미 선배들은 내게 다가온 뒤였다. 나리랑 상담 좀 할 수 있을까? 창백한 얼굴의 선배가 눈물을 그렁거렸다.
같이 온 다른 선배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그냥 보기에도 덜덜 떨고 있었다.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심각하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일단 내가 어떻게 말할 상황은 아니어서 나는 선배들을 데리고 독서실로 향했다. 우리 학교 독서실은 교실과 달리 별관이 2층에 지어져 있었다. 음악실이나 미술실 등이 있는 건물이었고 예체능 수업이 아니라면 굳이 다닐 필요가 없는 곳이라 돌아다니는 학생들은 적었다. 독서실이 있는 2층 계단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이빨로 유리를 긁는 것 같은 소리였다. 공사라도 하는 걸까 대수롭지 않게 계단을 올라가는데 등 뒤에서 기이한 신음소리가 나더니 선배가 계단 위에서 주저앉았다. 진짜 다리에 힘이 풀린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푹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선배 입에서는 신음소리 같은 게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영문도 모르고 나도 그 선배를 부축했다. 겁에 질려서 패닉에 빠진 것 같던 선배는 정신을 차린 듯 곧 일어났다. 그렇지만 아까보다 안색도 시퍼런 데다가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것 같아서 나는 서둘러 앞장서서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런데 분명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어야 할 나리가 도서관 앞 복도에 나와 있었다. 평소처럼 멍하니 나사 하나 빠진 것 같던 얼굴은 어디로 가고 양미간을 치켜뜨고 원수라도 보는 것처럼 눈을 흘기는데 온통 흰자위만 보이는 무서운 얼굴이었다. 초등학생만한 여자애가 화나봤자 얼마나 무섭겠냐만 그건 화를 내고 안 내고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상하게 나리 얼굴을 보자마자 다리가 풀려서 나는 복도에 주저앉았다. 문제는 나뿐만 아니라 그 창백한 선배도 같이 주저앉는 거다. 우리가 주저앉은 것을 본 나리는 갑자기 성큼성큼 다가왔다. 귀신처럼 무서운 얼굴인데도 이상하게 시선을 뗄 수 없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바로 등 뒤에서 또다시 유리를 이빨로 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도 아까보다 훨씬 가까운 것도 모자라 등 뒤에서 누가 철판을 날카로운 걸로 긁는 것 같은 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힘이 풀렸다. 선배가 등 뒤에서 갑자기 엎드리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 선배 친구들도 소리가 들리는 듯 아무 말도 못하고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고 있었다. 머리카락 끝까지 소름이 돋는 것처럼 예민해져서 나는 숨도 못 쉬고 그저 나리 눈만 바라봤다. 흰자위를 희번뜩 뜬 나리가 갑자기 째진 듯 평소보다 훨씬 높은 톤으로 외쳤다. 무슨 애기 목소리 같았는데 처음 듣는 목소리가 쩌렁쩌렁하니 호통 같았다. 야 이년아, 여긴 왜 와? 근데 나리가 호통을 치니까 등 뒤에서 들리던 가가각 소리가 갑자기 뚝 끊기는 거다. 창밖에서 애들 떠드는 소리에 점심시간에 축구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있는 복도는 조용해서 복도 밖이 전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애기 목소리로 호통을 친 나리가 갑자기 다가와서는 품에서 이상한 천 같은 것을 꺼내더니 복도를 가로질러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러고는 날 보지도 않고 그대로 휙 가로질러서는 나리를 찾아왔던 그 창백한 선배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그건 못 먹어 이년아. 누가 먹게 할 것 같으니? 사지가 찢겨야 정신을 차리지. 어린애들이 재롱 피운다고 높여 말하는 그런 목소리로 말하는데 소름이 쫙 돋았다. 그래도 이상한 건 나리가 날 지나가니까 꼼짝도 못할 것 같던 몸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다. 대신 심장이 막 터질 것처럼 뛰고 진짜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데 이상하게 피부는 꽁꽁 언 것처럼 차갑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꼭 목덜미에 얼음 하나 얹은 것처럼 싸한데 주제에 남자라고 호기심이 앞서서 나는 멍청하게 뒤로 돌아봤다. 나리가 등을 돌리고 서 있는데 그 너머로 주저앉아서 선배가 울고 있었다. 무서워서 그런 건지 펑펑 우는 선배를 선배 친구들이 붙잡고 있었다. 선배 친구들도 이 상황이 기가 막히고 무서운지 울지는 않았지만 덜덜 떨고 방언처럼 이게 뭐야? 아 뭐야? 짜증나 이거 뭐야? 이 소리만 반복할 뿐 나리한테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 같았다. 꽤 오랫동안 선배를 노려보던 나리가 꺼냈던 흰 천으로 갑자기 선배 왼쪽 손목을 감기 시작했다. 선배는 울면서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고 저항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찢어지게 비명을 질렀다. 놀라서 바라보니 분명 하였던 천이 선배 손목을 감자마자 갑자기 누렇게 색이 변하는 게 아닌가. 무슨 먹물 떨어진 것처럼 점점 변하는 걸 보고는 나리가 뜬금없이 독한 년, 또 죽어야 정신을 차리지? 이렇게 말하고는 누렇게 물든 천을 열심히 선배 팔에 휘감았다. 선배는 엉엉 울고 선배 친구들과 나는 영문도 모르고 미치겠다, 이거 뭐냐, 무서워 죽겠다 이러고 떨고 있으려니 나리가 고개를 휙 돌리고 나를 바라봤다. 너도 들었... 뭘 들어? 귀신 오는 소리 들었잖아. 2년 죽고 나면 너 데리고 가겠네. 무슨 말인지 뜻은 몰랐는데 무서운 건 알았다. 아까 그 가가각거리는 소리를 말하는 건가 하고 고개를 끄덕거렸더니 나리가 울고 있던 선배에게 말했다. 그러길래 그걸 왜 건드려?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무섭다더니. 사당을 망가뜨리면 어쩌니? 너 이제 다 죽었다. 선배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엎드려 엉엉 울더니 2살이나 어린 나리 발을 잡고 살려달라고 몇 번이고 말했다. 그동안 선배 팔에 휘감겨 있던 천은 점점 누렇게 말라가더니 거의 갈색에 가까워졌다. 나도 그 소리만 듣지 않았다면 그냥 미신이겠거니 하고 나리가 했던 말을 무시하겠는데 소리를 듣고 나니 언제 그 이상한 소리가 또 들릴지 몰라서 미칠 것 같았다. 해지면 또 올 거야. 오늘 밤에 상 치르기 싫으면 너 우리 할머니 좀 만나야겠다. 그 말을 끝으로 나리는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독서실로 향했다. 나는 거의 실신할 것처럼 우는 선배를 부축해서 다시 교실로 돌아갔다.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점심시간이 끝났지만 하교할 때까지 나는 아무 생각도 못하고 수업도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교실 내 자리에 앉아서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나리와 같은 반이라서 그런 건지 뭔지 이상하게 수업을 듣는 동안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혹시 내가 착각한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봤지만 점심시간 이후로 이상하게 인상을 구기고 가끔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는 나리 모습을 보니 착각이라는 생각은 일찌감치 접어야 했다. 수업이 끝나고 나는 일단 엄마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다. 그 당시 휴대폰이 좀 대중화되긴 했지만 난 아직 폰이 없었다. 교무실 옆에 있는 공중전화로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늦게 간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전화를 받고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내가 용건을 말하기도 전에 먼저 엄하게 말했다. 일단 거기 가서 할머니 말씀대로 해. 일 다 끝나면 아버지가 데리러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해. 엄마도 이 상황을 알고 있다는 말이었다. 그게 신기해서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봤지만 엄마 대답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 하나뿐이었다. 그렇게 학교가 끝나자 선배가 다시 우리 교실로 왔고 이번에는 선배 혼자뿐이었다. 그 친구들은 무서워서 같이 오지 않았다고 했다. 선배도 나와 마찬가지로 이미 부모님이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였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수업 내내 울었는지 선배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이제는 거의 검게 변한 천이 무서워서 나는 되도록 천에 시선을 두지 않았다. 학교 시간이 되자 나리가 나와 선배를 불러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말했다. 할머니에게 다 말해놨다고 하는 목소리가 평소랑 똑같아서 안심이 됐다. 나리 집은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걸어서 10분도 안 될 것 같은 곳이었다. 다만 학교 뒤쪽으로 처음 가본 골목이었다. 골목마다 크고 작은 집이 이어져 있었는데 집집마다 대나무에 비치볼이나 색색의 천이 매달려 있었다. 어떤 곳은 먼지가 잔뜩 낀 부처님 오신 날이 적힌 불 꺼진 연등이 쌍으로 달려 있었는데 거기가 나리 집이었다. 여기서 잠깐 기다려. 나리는 대문 안으로 들어가서는 우리를 집 안으로 부르지 않았다. 나리가 없이 선배와 나만 서 있으려니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았다. 어디서 다시 가가각 소리가 들리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이었다. 그러나 나리는 바로 돌아왔다. 작은 플라스틱 대야 같은 것을 가지고 온 나리가 신발을 벗으라고 했다. 선배와 나는 부모님에게 들은 것도 있고 해서 우물쭈물 양발까지 다 벗고 맨발이 되었다. 우리가 맨발이 된 것을 확인한 나리가 대야에서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것을 꺼냈다. 식칼이었다. 시퍼렇게 날이 선 식칼 2개를 꺼내더니 나리가 칼등 쪽을 향해서 입에 물으라고 말했다. 무는 동안에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눈에 불길이 이는 것처럼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다.
선배와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하라는 대로 칼을 입에 물었다. 쇠 맛인지 피 맛인지 이상한 맛이 났다. 이제부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 따라서 와. 선배가 앞서서 걸어갔다. 겁에 질린 듯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는데 나리가 대야에 담겨있던 흰 모래 같은 것을 한 줌 쥐고 나와 선배의 발에 뿌렸다. 따갑고 아픈 것이 굵은 소금이었다. 맨발에 닿는 소금 알갱이가 굵었지만 무서워서 그런지 아픈 줄도 몰랐다. 그리고 다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우리가 넘어간 대문에서 철컹철컹하고 뭔가가 쥐고 대문을 흔드는 소리가 났다. 쇠소리가 무서워서 등줄기에 다시 소름이 돋았다. 누군가 머리채를 잡아챌 것 같아서 미칠 것 같았다. 나리의 얼굴이 마치 미친 것처럼 급격하게 일그러지더니 또 그 이상한 애기 목소리를 내며 소금을 바닥에 뿌려댔다. 너 먹을 거 없다 이년. 당장 물러나라. 이년 또 죽을년. 그에 맞춰서 철컹거리는 소리가 더 심하게 들렸다. 도무지 잘못 들은 것 같지 않아서 뒤를 돌아보려니 나리가 휙하니 다가와 째진 목소리로 돌아보지 말라고 고함을 질렀다. 붉게 충혈된 눈이 일그러진 데다가 흰자도 충혈되어 온 눈이 다 새빨갛게 보였다. 이상하게 나리 목소리를 듣자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돌아가던 고개가 다시 바로 돌아갔다. 10발자국도 안 될 것 같던 마당을 간신히 가로질러서 나와 선배는 나리를 따라 나리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희미하게 향냄새가 나는 집안은 들어오자마자 작은 황금색 부처님이 있는 큰 방이 보였다. 부처님 주변에는 꽃과 초로 꾸며져 있었다. 작은 부처님 옆에는 더 작은 부처님도 있었는데 그 뒤로 현란한 세계의 부처님 그림도 벽을 도배하다시피 그려져 있었다. 방에 들어간 후에야 나리가 입에 물고 있던 칼을 뱉으라고 말했다. 선배는 얼마나 억세게 물고 있었는지 입 주변이 온통 뻘겋게 문드러져 있었다. 그 사이 울었는지 눈이 시뻘건 선배와 내 앞에 곱게 한복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다. 이마 위로 넘긴 쪽진 머리에 눈썹 문신을 했는지 눈썹이 치켜 올라간 할머니였다. 다리가 후들거려 엉거주춤 선 우리를 바라보던 할머니가 나와 선배를 끌고는 부처님 모신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라. 둘은 이제 연화대 아래 숨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려야 된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도 절대 나오면 안 되고 누가 너희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면 안 된다. 무서워 죽을 것 같았다. 할머니 말은 내가 혼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었다. 내가 너희를 부를 때는 직접 문을 열고 너희를 꺼낼 거니까 너희는 걱정 말고 안에 있거라. 그리고 너. 눈을 휙 치켰던 할머니가 덜덜 떠는 선배를 가리켰다. 너는 그 안에서 네가 지은 잘못을 빌고 귀신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빌어라. 진심으로 빌지 않으면 쫓아내도 다시 올 것이야. 네 목숨이 달렸으니 너 하는 대로 목숨을 보존해. 내게 말할 때보다 훨씬 무서운 목소리였다. 간신히 방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문 활짝 열고 소변을 본 직후 나와 선배는 각자 다른 나리 할머니가 법당 아래 연화대라고 말한 길고 낮은 수납식 창고에 각각 들어가게 되었다. 창고 안은 좁고 컴컴했다. 네모난 상자 안 같은 데다가 5월인데도 부산은 여름처럼 더웠다. 발치에 닿는 물건들은 대부분 북이나 장구 혹은 초가 들어있는 상자들 같았다. 다행히도 구석에 방석 같은 것이 쌓여 있어서 나는 그곳에 쪼그리고 앉았다. 덥긴 했지만 이상하게 공기가 부족한 것 같진 않았다. 쪼그리고 앉아있으려니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다. 문 너머로 들리는 사람들 목소리가 점차 늘기 시작했다. 우리가 올 때는 분명 할머니와 나리뿐이었는데 아저씨 목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아줌마 목소리도 하나 둘씩 늘었다. 무슨 굿을 준비하는 것처럼 여기에 상을 놓아둘까요? 여기에 방석을 놓을까요? 떡은 바로 찔게요. 이런 대화가 오갔다. 1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대화는 계속될 뿐 도무지 뭐가 시작하는 것은 느껴지지 않아서 나는 어느새 쪼그리고 앉아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깬 이유는 밖에서 들리는 이상한 징소리 때문이었다. 징소리와 더불어 북소리가 같이 들렸는데 피부에서 그 울림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다. 나리 할머니라고 생각되는 할머니 목소리가 이상한 노래 가사 같은 말을 웅얼거리고 있었다.
나무 문에 가로막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짧은 지식으로나마 구슬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은 했다. 더 무서워진 마음에 나는 웅크리고 무릎을 끌어안았다. 소변은 보고 와서 그런지 마렵진 않았지만 뱃속이 뒤틀린 것처럼 아프고 명치가 저릿저릿했다. 먹은 것도 없는데 체한 것 같았고 굿소리는 점차 커지다가 작아지다가 했다. 이것 말고는 다른 이상한 일은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이게 언제 끝나는 건지 오늘 집에 갈 수 있는지 몰라서 시간 가는 게 너무나도 느리게만 느껴졌다. 이럴 거면 차라리 누가 날 깨울 때까지 잠을 잤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던 찰나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누군가 우는 것처럼 흑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옆 창고에 들어간 선배가 무서워서 우는 건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는데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작고 가느다란 소리였다.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했다. 잠이 확 달아났지만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움직이면 그 소리가 가까워질 것만 같았다. 소리가 나자 울음소리가 더 커졌다. 그것으로 우는 게 선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숨죽인 채 우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서 미칠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점점 더 징소리와 북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날 놔두고 어디 간 건 아닐까. 문을 열어서 밖을 보고 싶었다. 혹시 굿이 다 끝난 건가? 그렇다면 소리가 뚝 끊겨야지 저렇게 서서히 멀어지듯 줄어드는 건 아닐 텐데 오만 가지 잡생각이 다 들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여기서 언제 나갈 수 있냐는 거였다.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이제는 징소리도 북소리도 할머니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들리는 것은 내 신경을 갉아먹는 것처럼 계속 희미하게 들리는 각각거리는 소리뿐이었다. 그리고 울음소리와 함께 끓어오르는 것 같은 말소리가 들렸다.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울음 섞인 선배의 비명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 순간 뚝하고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선배의 울음도 그리고 갈짝거리는 소리도. 다 끝난 것 같았다. 귀신이 선배가 하는 사과를 듣고 용서해준 걸까? 이제 다 끝난 것은 아닐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는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할머니가 이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가 생각하는 순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찢어지는 비명소리와 갈짝거리는 소리가 동시에 들렸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미칠 듯 갈짝거리는 소리에 선배가 비명을 질렀다. 놀란 마음에 나는 웅크린 채 그대로 눈을 감고 귀를 틀어막았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창고 안이 습하고 더운 듯 느껴졌다. 한참 후 눈을 뜨고 나서야 나는 내가 펑펑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눈물과 콧물이 줄줄 흘러서 무릎을 적셨다. 그리고 바로 법당 문 앞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제대로 듣고 나서야 깨달았다. 이건 나무 상자 같은 것을 손톱 같은 걸로 긁는 소리라는 것을. 상자 안에서 무언가 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상자의 모서리를 손톱으로 긁는 것처럼 점차 소리가 커져갔다. 끊임없이 갈짝거리는 소리에 머리가 텅 비는 것 같았다. 홀린 것처럼 앉아서 창고 문을 노려보자 문 아래쪽에서 점차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뭔가 빠져나간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것만 바라봤다. 소리가 커지면서 조금씩 문 구석이 움찔거렸다. 마치 무언가가 안에 들어오려고 용을 쓰는 것처럼 소리가 들려왔고 비명이 나올 것 같아서 나는 입을 틀어막았지만 비명 대신 울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즉시 각작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반드시 안으로 들어와 나를 잡아먹기라도 할 것처럼 거세지는 소리에 미칠 것 같았다. 사람이 너무 긴장하면 미친다고 했던가. 두렵고 미칠 것 같고 죽기 일보 직전인 것처럼 심장은 뛰고 결국 여린 내 정신은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그대로 기절했다. 의식을 잃은 것은 아주 잠시였던 듯 정신을 차렸지만 여전히 사방은 어두웠다. 다 끝난 걸까? 아니면 다들 나만 놔두고 어디로 간 건 아닐까?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시달리며 나는 조심스럽게 팔을 뻗어 창고 문을 건드렸다. 그러나 손에 닿은 것은 차갑고 끈적하고 물컹한 것.
사람 피부 같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있는 힘껏 비명을 지르기 위해 입을 벌렸다. 때마침 할머니의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목청이 찢어져라 소리를 질렀을 것이 분명했다. 차가운 피부의 여자가 내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풀어헤쳐진 검은 머리카락이 등까지 길었고 피부는 물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그는 퀭하게 뚫린 두 개의 검은 동공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마 아래 보이는 것은 검은 두 개의 구멍뿐이었다.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가 나를 향해 씩 웃었다. 새빨간 입술이 벌어지며 가지런한 하얀 이가 보였다. 아니다, 이가 아니라 구더기였다. 우글우글 움직이는 것들이 여자가 입을 벌리는 순간 우수수 쏟아져 내 발과 무릎에 떨어졌다. 굼실굼실 움직이는 것들이 내 무릎을 타고 올라오거나 바닥에 떨어졌다. 그 툭툭거리는 소리 그리고 감촉이 미칠 것만 같았다. 이대로 차라리 심장이 멈춰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여자는 내 반응이 재밌는 듯 계속 입을 벌려 구더기를 토했다. 그러던 여자가 갑자기 목을 비틀어 꺾더니 고개를 숙이고는 제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 검은 눈구멍이 보이지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다시금 그 소리가 들리면서 나는 그대로 뒤로 넘어가 기절하고 말았다. 여자가 손가락으로 제 눈두덩이 안쪽의 뼈를 긁어내고 있었고 그간 내가 들었던 소리가 이 소리였다는 것만 기억난다. 정신을 차린 후에야 나는 내가 법당 밖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엄마가 있었고 나리가 멀거니 나를 보고 있었다. 엄마는 펑펑 울고 있었지만 선배 부모처럼 비명을 지르진 않았다. 선배는 온몸이 생채기 투성이었다. 자신의 손톱으로 온몸을 자해한 것이었다. 탈진한 나를 데리고 부모님은 병원으로 향했다. 선배 역시 병원으로 갔지만 학교로 돌아온 것은 나 하나뿐이었다. 이후로 나리에게 들은 바로는 그 선배들이 학교 뒷산에 있는 사당에서 담배를 피다가 불을 질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혼기가 차 결혼을 앞두고 죽은 여자를 기리는 사당이었는데 불에 완전히 전소되어 모시고 있던 위패도 없어졌다고 했다. 그래서 곧 귀신에게 홀릴 거라고 알았지. 내가 선배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끝까지 모른 척할 생각이었다고 나리는 말했다. 그것도 그 원한이 가장 강한 보름 후였기에 원한이 강해 애꿎은 나까지 덤태기를 쓴 거라고 말했다. 그럼 왜 마음을 바꿔서 도와준 건데? 내 질문에 나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내 얼굴을 보며 씩 웃었다. 그게 내가 14살 중학교 1학년 때 겪은 사건들의 시작이었다.